40대 여성 강남 한복판 납치 사례라는 주제 선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너무 저도 보고 음, 너무 충격적이었고, 특히 이 여성, 40대 여성이 3인조 이 강도들에게 납치된 다음에 살해된 이 강도 살인 사건으로 처음에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 납치당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냥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 한복판, 맞아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 음. 근데 처음에는 3인조의 이 단순 납치 강도 살인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네. 이게 갈수록 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배후도 지금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음. 한 30분 전인가요? 1시간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피의자도 추가로 한 명 더 입건이 돼서 지금 5명 정도 피의자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인조 강도 말고도 이 공범들이라든가 배우들이 여러 명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수사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지난달 29일 밤 11시 49분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 2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 대전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이 대전에서 살해를 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당일 이 사람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3명은 이모 씨, 황모 씨, 연모 씨 3명인데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애초 경찰이 이들이 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 이 코인을 뺏으려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건이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주범 이 씨가요, 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이 공모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코인이 많으니까 코인을 뺏어서 돈을 좀 나눠주겠다, 그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말로 대학 동창사인 황모 씨에게 범행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이 황모 씨가 배달 대행업을 하는 이 씨를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씨를 끌어들였고, 또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도 처음에는 또 끌어들였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모의를 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20대 1명은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에 그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네. 범행을 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고, 납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미행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나머지 2명이 지금 이 씨까지 포함해서 3명이 이 피해자를 실제로 납치하고 살해한 이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행동한 사람은 황 씨와 이 연 씨라고 합니다. 최소 2-3달 전부터 이렇게 모의를 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뒤를 밟아서 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를 한 건데요. 경찰이 사실 처음부터 이 청부살인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3명 중에 이 주범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 금전을 노려서 살해를 하게 되면 이 금전을 빼앗을 때까지 뭔가 정보를 알아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바로 살해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문데,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6시간, 8시간, 만 하루도 안 되어서 피해자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이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어제 이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한테 4천만 원을 주면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윗선은 부부인데요. 부부 중 1명, 이 사람도 성이 황 씨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착수금을 주면서 주범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 부부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지금 오늘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 부부 중에 1명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2사람 중에 1명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이 지금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왜냐하면 지금 공범들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배우가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이 피해자들 신상 공개 여부도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남에 그냥 한복판이었고, 그리고
물론 밤이기는 했지만 뭐 사람이 완전히 인적이 드문 그런 새벽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서 이렇게 납치를 해가는 장면이 다 포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용의자 3명 모두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3명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추가로 지금 중간에 공모만 하고 빠진 이 사람에게도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인데 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적용된 혐의가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거든요. 네. 강도살인 혐의는 이 법정형 규정된 것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대한 어떤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처벌받았을 때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들이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뭐 추가로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나 공범관계 여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점쳐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이 씨는 이 서울 지역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인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이 가상화폐를 홍보를 했어요. 피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홍보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이 8천만 원 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그 후에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피해자에게 좀 읍소를 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본인은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얽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황 씨, 연 씨 구속된 사람이죠. 경찰에서 지금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이 주범 이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하는 진술도 지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열겠다라는 좀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 오늘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신상공개 요건은 일단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력 범죄를 범한 데다가 그리고 지금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CCTV라든가 진술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범죄 수단이 너무나 잔인하고 사람이 이 40대 여성이 죽었어요. 피해가 너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충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저는 좀 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있을지 모르고 지금 피의자라고 입건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수사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실익이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아마 추가적인 진행 상황,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용의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들도 막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3명이 범죄 경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일단 연 씨가 붙잡히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연 씨는 다시 환기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전에 있던 황 씨, 이 주범 이 씨와 대학 동창생 관계인 황 씨의 배달 대행업으로 알게 된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연 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뺏고 살해할 목적으로 지금 피해자를 납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고의 자체가 강도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살인 혐의가 처음에 적용이 됐던 건데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한 다음에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이 심해서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해 있었다. 이 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해석해 보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강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도 치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벌성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지금 주범 이 씨의 진술이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범 이 씨는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내놓는 진술들도 내가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관계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그 주사기를 사용했다. 피해자의 네. 이 시신에서 주사흔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어떤 약물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억압하려는 목적 정도로만 준비한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떤 약물을 쓰였는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어제 이 경찰이 주범 이 씨의 자택과 부모님 집 다 압수수색을 하고요. 네. 또 성형외과 한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를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혹시 이 약물이 나온 것은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택에서 주사기 한 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핸드폰, 공기계 여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왜 핸드폰을 여러 개 공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주사기는 왜 집에 주사기가 발견되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뭐 영양제 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범행의 목적이나 고의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정말 기절을 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처벌의 차이가 나서일까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강도의 기회에 살인을 했다.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냥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초과 실행돼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는데 일종의 범행 과정에서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벌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정형도 다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강도치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황 씨가 지금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잖아요.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고 지금 어떤 범행을 일부를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가벌성의 차이를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공범들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한 명이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모두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딱 명확하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좀 감형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플리바게닝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플리바게닝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 일부에게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불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특히 뭐 경제범죄, 경제사범, 배임횡령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내부자들 간의 관계에서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거가 명확하게 물적 증거보다는 어떤 진술이라든가 현금으로 오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쵸. 또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도 숨겨진 암수범죄들이 많잖아요.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만으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측 일부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도입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무슨 범죄자랑 협상을 하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피해가 중대한 범죄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협조해줬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해주거나 불기소를 해버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죠.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검사들이 막 협상하잖아요. 그쵸, 그쵸. 얘기해라. 그러면 뭐 깎아주겠다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국가인데
심지어 90에서 95%의 사건을 플리바게닝 절차를 통해서 재판 없이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견 좀 불합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장점도 있는 게요. 네. 재판에 가면 나머지 5%, 7% 사건에 수사력을 완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 이거는 검찰들이 업무량을 줄이면서 그렇죠.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길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의무적으로 여기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형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테러 범죄 같은 이 중범죄에 국한이 됐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게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일반 범죄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수사공판 협력형 합의제라고 해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는 안 되고요. 타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검사가 이 대가로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범죄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진술이 꼭 필요한 어떤 경제범죄라든가 마약사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수 있어요. 자기 그쵸. 형량을 깎기 위해서 뭔가 수사기관의 수사 의도를 간파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 너머의 처벌,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응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응보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양측의 의견이 지금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인조의 정체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주범 이 씨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도구도 제공하고 네.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범죄를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람 전력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나라를 지키라고 알려준 기술들을 이런 나쁜 범죄에 쓴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행동책으로 이 씨 손발 노릇을 했던 황 씨, 이 사람은 지금은 주류 판매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대전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범죄가 조금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좀 허술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던 네. 게요. 황 씨와 연 씨가 이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차량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 차량이 이 벨땡땡 차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이고 디자인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 좌석이 도어가 뭐 투도어 해치백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수석 뒤에 좌석 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차를 막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은 제가 못 봤어요. 네. 이 범행에 쓰인 차량의 정확한 디자인은.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그렇게 용이한 구조의 차량은 아니거든요. 눈에 띄기도 하고 실제로 이 공범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명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돼서 이 차량을 등록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미 등록된 차량이어서 그래서 사실 추적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네요. 상황에서 몇 달 정도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허술한 측면이 어떤 청부살인의 시한 때문에 급하게 지금 준비는 했지만 시한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조폭 경력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초범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조폭 경력까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범죄가 치밀한 측면도 있고 좀 허술한 측면도 있긴 한데 배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찰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윗선으로 지목된 착수금 4천만 원을 주범 이 씨한테 건네면서 이 범행을 사주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와 주범 이 씨의 관계도 상당히 묘합니다. 사실 이 씨가 이 코인으로 얽혀 있는 사이인데 네. 이 씨뿐만 아니라 이번 납치 사건의 피해자도 피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코인이
11만 원까지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17원. 170원도 아니고 네. 1,700원도 아니고 17원으로 떨어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손실이 엄청난 데다가 그랬겠네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18명이 이 출국 금지당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부부 중에 황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시세 조종을 했다, 뭔가 조작을 했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 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요. 네. 그래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범 이 씨도 같이 가서 행위를 했고 범죄 행위를 했고 공동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주범 이 씨와 윗선으로 지목받는 부부 중에 황 씨는 이 공동 공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폭락으로 같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40대 여성 피해자와는 주범 이 씨와는 또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년 동안 공동 공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인 사람이 피해자끼리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면서 뭔가 나중에 이 다른 사람을 이 살해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지금 왜 2년 전 공갈 사건 같은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살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반대로 그때의 이 가해자 피해자와 관계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워져서 이번 범행을 모의를 한 건 맞는지 모의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피의자 일당 중에 한 명을 태운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 택시 기사는 어디서 이 피의자를 태웠냐면 이 피의자 그 납치를 살해를 실제로 행위한 황 씨와 연 씨가 대전의 대청 때문에 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를 하고 도주를 했어요. 네. 차를 렌터카를 빌려서 청주까지 도주를 하고 청주에서 성남까지 각자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태운 택시 기사입니다. 네. 근데 피의자가 너무나 태연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주유소 골목에서 피의자가 탁 튀어나와서 차를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흙이 묻은 점퍼를 들고 있었는데 이 점퍼를 들고 차를 탔는데 땡땡 숙박업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면서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방금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고 흙 묻은 옷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뭐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불안해하거나 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택시기사도 뭔가 근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는 겁니다. 음. 그렇지만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이 도주를 했다는 모습에서 이 기사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던 관할지인 이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까지 첫 사건 보고를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고 자체가 상당히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고 늦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강력 사건이 112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상황팀장이 접수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바로 초동 조치를 한 다음에 전문 근무자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직 상황관리관, 왜냐하면 이제 퇴근하는 시간, 사람들이 다 퇴근한 밤 시간이니까 당직 상황관리관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바로 받은 다음에 서장,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보고 라인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청장이 서장보다 늦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청장이 서장보다 5분 전에 문자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 보고 체계 자체가 무너진 거죠. 거기다 보고 시점이 중요한 게 다음 날 아침 7시에 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다 살해당하고 유기당하고 이 피의자들이 다 도주를 하고 나서야지 지휘부에서 이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 관계자도 늑장 보고를 했다. 그 부분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때도 상황 비슷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이 보고 체계의 혼란 이걸 드러낸 부분이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직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상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건 사고를 바로 처리하고 바로 긴급 경력을 투입하고 이 전 국에 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지휘부 보고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지만 적시에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남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이 차량이 도주하는 차량의 이 번호가 23분 만에 전 서울 지역에 수배력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도주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용인까지 가서 그다음부터 국도를 이용해서 대전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용인까지 갔다고 하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전국에 만약에 바로 이 수배 차량의 번호가 공유가 됐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은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서울 지역에 이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게 전국으로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입력을 했는데 전국으로 공유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이 다 그쵸. 도주하고 난 다음이었죠. 우리 대전까지 가는데 차 1시간 반, 2시간만 하면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좀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면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철저한 어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이 경찰의 보고 시스템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